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오늘 뭐 태풍이 또 다가오고 있네요. 태풍 때문에 오늘 10분 늦게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또 앞에 좀 볼 일이 있었는데 시간을 좀 잘못 조정을 해가지고 모처럼 또 오랜만에 변함없이 늦게 시작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태풍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태풍 탓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진보 개혁진영 야권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가 갖춰졌네요. 지난 주말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1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통합진보당 뭐 아직 후보를 확정하고 선출하고 뭐 이러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건 뭐 석 달이 넘는 진통의 기간, 산고의 기간을 거쳐서 어제 당대회를 열고 이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특히 우리 박근혜 후보를 참 조바심나게 했던 안철수 원장, 지난주에 광주 5.18묘를 방문을 했죠. 뭐 사실상의 출마행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는 대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봐서는 아마 이번 주면은 안철수 원장도 뭐 출마를 하게 되건 안 하게 되건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은 야권의 어떤 대선 밑그림이 이제 뭐 그려지게 되는, 이제 우리도 좀 뭔가 싸워볼 만한 그런 전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이제 전국 태풍, 정권교체 태풍은 이제 몰려올 것 같아요. 야권 후보 단일화 마지막 결선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무쪼록 민주당이건 통합진보당이건 또 안철수 원장이건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욕심 좀 부리지 말고요. 지겹습니다, 아주.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요, 한반도는 뭐 계속 태풍이죠, 지금. 제가 맨날 언제 전쟁 나나 뭐 이런 이유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쟁은 아직 나고 있지는 않은데 점점 시시각각 한반도에 태풍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태풍의 눈이죠.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문제, 모처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의 핵 능력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최근에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드린 적이 없는데, 종합적으로 북한 핵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야기 2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신 열겠습니다.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요.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긴 노래 선곡을 했습니다. 무려 다행히도 6분 6초나 되네요. 비와 당신의 이야기, 비도 내리니까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부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듣던 노래였습니다. 예, 고등학교 시절 그때쯤 나왔던 노래 같네요.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 많이 불렀던, 많이 들었던. 그때는 뭐 이제 이런 부활 같은 뭐 이런 그룹들이 들국화 이런 데들이 아이돌이었어요. 대단한 인기가 있었죠.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비도 오고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뭐 아무 정비를 못한 상태에서 긴박하게 방송을 들어가다 보니까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걸 기억을 한 거예요. 이 노래가 길었지라는 걸 기억을 해가지고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신청곡 뭐 시작하자마자 우리 해맑은님과 발칙한 청취자님께서 신청곡을 무대기로 쏴주셨는데, 특히 해맑은님 무려 4곡을 쏴주셨습니다. 발칙한 청취자님,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 블루 아이즈. 이게 원어민 발음인가요? 전혀 원어민하고 관계가 없는 발음으로 또 저런 시험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어려운 또 이런 팝송을 신청을 해주셨네요. 근데 고맙게도 한글로 이걸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런 거를 차음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공부해가지고 까먹었네요. 한글로 풀어 써주셨어요. 이거 좋은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들이. 간혹 뭐 영어로 이렇게 올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팝송 신청하는 것까지 뭐 시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뭐 시비할 정도로 제가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저도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잘 마셔요. 잘 마시기 때문에 제가 뭐 아무래도 과격한 언사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애국전선에서 행동대장 뭐 이런 쪽으로 가 있고, 뭐 주로 이제 뭐 별나라의 이야기, 그죠, 뭐 빵 이야기 이런 걸 막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매우 이렇게 과격하거나 뭔가 그 교조적이라고 그러죠, 근본주의자 뭐 이런 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뭐 팝송 들어요. 옛날에 뭐 요즘은 이제 뭐 많이는 못 듣지만 옛날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팝송을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것까지 제가 그런 걸 무슨 뭐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로 써주시는 요런 거, 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요런 신청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쉬운 단어로 된 거 뭐 이런 거야 뭐 한 단어짜리 이런 거 어떻게든 읽어드릴 수 있는데 뭐 장문에 얼마 전에 에어서플라이 노래를 한번 신청해 주셨죠? 그때도 발칙한 청취자님 아니었나요? 에어서플라이의 뭐 Making Love Out of Nothing으로 뭐 이런 그거 외우고 있어요 제가. 안 죽었습니다 아직. 이거 외우고 있네 내가. 맞죠 이거 대충. 대충 뭐 토시 하나 정도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대단한 거죠. 뭐 그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근데 영문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마세요. 저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발칙한 청취자님께서 오늘은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 블루 아이즈 이렇게 해주신 참 좋아요. 이러면 언제든지 제가 아무런 뭐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께 신청곡을 바로바로 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곡 신청이 바로 시작하자마자 첫 곡이 끝나기도 전에 두 분께서 무려 5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해맑은님은 4곡 중에 1곡만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일단 5곡을 미리 받고 시작을 하면요, 방송 중에 이 어떤 그 신청곡 음악을 틀어야 된다는 압박, 저번에 각동수 교수님 애국전선 나오셔서 노래는 스킵하고 뭐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압박감에서 제가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보다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되지도 않게 뭐 중간에 뭐 노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이거 저 아니잖아요. 서로 아닌 거야. 이건 뭐 듣는 분도 아닌 거고 제가 떠드는 저도 아닌 거고, 아닌 걸 서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는 좋은 풍토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미리미리 오늘 아주 좋은 방송 분위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좋은 이 사례가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첫 곡이 끝나기 전에 바로 이렇게 그냥 폭풍 신청 해주시면은 제가 뭐 2시간 동안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께 보다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진지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분께 해맑은님과 발칙한 청취자님께 사은품 보내드리고 싶으나 여러 가지 뭐 회사 사정도 그렇고 제 개인 사정도 그렇고 뭐 그건 안 되고요. 아무튼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좀 어렵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사실.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 애국전선 그 서문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CMS를 좀 해달라. 이거 뭐 대놓고 이렇게 하는 방송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재정적인, 금전적인 이런 도움까지는 제가 뭐 이 시대 최고의 연대는 뭐 그죠? 뭐 입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지난 주말에 어제 들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방송 진행하는 거라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북한의 핵능력 뭐 어디까지 왔는가 어떻게 봐야 될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한 번도 정세하고도 좀 맞물린 얘기여서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발생을 하고 북미 간에 이러저러한 알력 관계 발생을 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근본 바탕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건 발단이 됐던 거는 이제 80년대 말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 혹은 뭐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어떤 미국의 정보가 확인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북미 간에 이른바 핵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20여 년이 훌쩍 넘어서 25년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86년께에 미국의 인공위성이 처음으로 이제 북한의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촬영을 했던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핵 공방이 시작됐던 게 대략 86년께였는데 지금 2012년이니까요. 올해가 또 87년 6월 항쟁 25주년이었죠. 이제 25년이 넘어갔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한반도 주민들에게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인 어떤 뭐 굴레라면 굴레랄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안 풀리면서 항시적인 전쟁 위기 소동 이런 것이 반복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뭐 25년 동안 뭐 외교적인 혹은 군사적인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있었고 북한은 그 와중에 이제 계속 핵 능력을 증대시켜 오는 방향으로 뭐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결국은 이제 뭐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핵 보유국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또 국면이 좀 새롭게 변화를 하고 있죠. 뭐 지난주 방송이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에 북한에서 이제 경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영변에 경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수로가 완공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죠. 7월 초 미국 쪽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위성 사진 업체에서 찍었는데 영변 이제 핵시설에 뚜껑을 닫았다라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사실상 북한이 이제 경수로 원전이죠. 경수로 방식의 원전이 완공 직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뭐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수로가 뭐 원전이야 뭐 예전에 흑연 감속로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와서 무슨 뭐 새로운 문제가 됐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아주 근원적으로 좀 달라지는 차원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북한이 경수로를 짓는다라는 거는 농축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공인되는 거죠. 이제 대체로 보면은 뭐 저도 아주 세밀하게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뭐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플루토늄 방식하고 우라늄 농축 방식이 있는데요. 플루토늄 방식이라는 건 이제 원전을 돌려가지고 나오는 핵 폐기물을 재처리를 해서 요거를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플루토늄 방식이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제 그 원전을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연탄재를 가지고 이제 폭탄을 만드는 거랑 유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연탄을 일단 돌려서 연탄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전을 만들어서 또 원전을 돌리게 되면은 뭐 이게 이제 나오는 핵 물질들이 있겠죠. 플루토늄이 이제 발생을 하면 그걸 재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핵탄두를 만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을 돌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숫자
또뭐 만약에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원전 숫자가 뭐 그만큼 많아야 된다거나 그럼 뭐 원전에 준하는 이러한 핵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핵탄두를 만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하나는 핵 물질이 생성되는 그러니까 즉 핵탄두의 원재료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대체로 원전을 돌려가지고 이제 플루토늄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파악이 되는 거죠. 대략 전하는 플루토늄 양이 얼마 정도 지금 그죠?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개수만큼 대략 원전 규모나 뭐 원전 발전 능력 이런 거를 추산을 해보면은 이 원전은 1년 돌리면 이 정도 플루토늄이 나오겠구나 이런 게 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핵 물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고로 이제 핵탄두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이제 파악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정하게 통제 가능한 핵개발 방식이라 핵무기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의 경우를 보면은요, 영변에 있었던 이제 뭐 소형 원자로죠. 예, 흑연 감성로 방식으로 원전을 이제 돌렸던 게 있었는데 요거 하나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이게 이제 80년대 말에 북한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뭐 한 20년 돌렸다 그래도 뭐 다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 이게 뭐 대규모 이제 실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원전도 아닐 시험용 원자로인데다가 뭐 규모도 작기 때문에 여기서 1년에 뭐 연간 추출되는 플루토늄 양이 뭐 10kg 이상, 10kg도 안 되죠. 10kg이 채 안 되는 한 4, 5kg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정도의 플루토늄 추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한 10년을 돌려도 한 4, 50kg 나오는 거죠. 그럼 뭐 북한에서 핵탄두를 만들어봐야 많이 만들어야 뭐 십수기 정도 이 정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추정 가능합니다. 요 정도 만들었겠구나. 그리고 이제 핵실험을 한 2번 했잖아요. 첫 번째 핵실험이 2006년 9월 달에 있었죠. 이제 최초로 핵실험을 했고, 두 번째 핵실험은 이제 2009년 5월 달에, 공교롭게도 이 노무현 대통령 기일과, 같은 날, 새벽에, 북에서 이제 핵실험이 있었는데, 이 두 차례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플루토늄 양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뭐 실제 보유한, 북한의 이제 핵탄두는 그 전량을 핵무기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더라도, 이게 수기 안팎이 안 되겠는가 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10기 안쪽이면은요 뭐 물론 이제 북이 또 이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수단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상황은 달라지지만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사실상 확인이 된 조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 본토까지 핵탄두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핵탄두가 뭐 수기 뭐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은 커다란 압박감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제 핵 균형을 이뤘다. 혹은 미국을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핵 능력을 북한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어떤 불균형, 그죠? 사실 뭐 불균형이 받아야죠. 지난 6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할 만한 수준도 아니잖아요. 뭐 이제 핵 개발을 하면서 그런 불균형이 좀 깨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은 하고 있지만은 그게 뭐 수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면 무려 1만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전략적 불균형이 해결이 됐다.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불균형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단 한 기라도 보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북한과 어떤 전략적 균형을 이뤘다. 혹은 뭐 그 균형이 역전됐다. 불균형이 역전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근원적으로 북미 간의 어떤 역학관계가 전환이 됐다. 전복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6년도, 9년도 핵실험을 2차례나 했고 미국 쪽에서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과 좀처럼 대화를 적극적으로 어떤 진전시켜 나가는 대화를 하긴 했어요. 그동안 뭐 많이 했죠. 지겨울 정도로 뭐 육자회담도 하고 양자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해왔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북미 간의 관계가 진전된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징후까지는 도달하지 아직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에서 별다른 압박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미래적 위험, 그죠? 예, 미래적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 현재적 수준에서는 야 당장 이거 북한하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않으면은 야 이거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의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수로가 완공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루토늄 방식이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방식은 이제 농축 우라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런 재처리 과정 없이 우라늄을, 천연 우라늄을 그냥 농축하는 거예요. 농축. 예, 그러니까 그 뭐 순도, 그죠? 뭐 금캐내듯이, 그죠? 우라늄 이제 쫙 농축하는 게 빼낸다는 거잖아요. 예, 빼내가지고 그걸로 핵탄두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한 웬만한 그 강의실 정도? 예, 좀 큰 강의실 정도의 핵시설, 이게 뭐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지상에 있을 수도 있고, 외견상 또 이게 뭐 핵시설인지 아닌지도 구분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러한 시설에서 예, 핵무기를 얼마든지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흑연감성로 방식은 이제 북한이 플루토늄 방식의 핵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은 과거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죠. 예, 94년도에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 대신, 즉 흑연감성로를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가서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예, 그래서 경수로는 이제 핵을 재처리되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서 이제 핵 물질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핵무기로 이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이 이제 경수로 기술이 없다라고 미국은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경수로를 지어주고 흑연감성로를 못 돌리게 하면은 북한이 이제 핵탄두를 제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미국 쪽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제네바 합의에 이제 그걸 명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2003년까지 경수로 방식의 원전 2기를 지어줄 테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를 하고 전력이 필요하면 우리 전력 갖다 써라. 뭐 한 40억 달러 정도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캐도라고 그러죠. 한반도 에너지 기구, 캐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출을 해서 뭐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냈죠. 한국, 뭐 일본, 미국 이런 데가 이제 조금씩 거출을 해가지고 원전을 지어줄 테니까 북한은 핵무기 만들지 마라, 이런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제 그거 믿고 기다렸는데 2003년까지 뭐 아무것도 안 됐고, 뭐 그래서 본격적인 핵 개발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아주 장구한 과거사가 있긴 한데,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 능력을 북한이 갖게 되면은 미국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이미 2004년 시점에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가 나오고 미국에서 직접 경수로를 지어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간 건데, 지금 이제 북한이 경수로를 완공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는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저번에 곽동기 박사가 이제 뭐 출연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이제 지하자원이 많다. 그래서 한 1경원 정도, 총액을 환산을 하면 1경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제 뭐 지하자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매장량이 많은 게 뭐 마그네사이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텅스텐, 철광석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중에 우라늄을 꼽았어요. 근데 우라늄이 이게 뭐 많은 정도가 아니라요, 세계 매장량의 최대치를 보면은요, 세계 매장량의 총 매장량이죠. 세계 총 매장량의 60%가 북한에 지금 매장이 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대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2위가 호주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하고 우라늄이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나라가 호주인데, 호주의 거의 뭐 2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우라늄이 북한 지역에 지금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이게 경수로 방식과 이 뭐 막대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 우라늄이 결합이 되면은,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 이미 굳이 외부에서, 만약에 뭐 북한이 우라늄 외부에 수입해야 된다, 그럼 미국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통제하면 되잖아요. 뭐 수출 금지하고, 비록 뭐 북한에 들어가는 막 선박을 예전에 뭐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검색하고 북한을 봉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가능한데, 이거 문제는 이 우라늄 북한 내부에 지금 잔뜩 매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아주 중대한 군사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경수로가 완공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7월 초였죠. 그러니까 뭐 지금 벌써 9월
중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뭐 9월이 됐으니까 예, 이제 거의 뭐 그동안 또 공사 많이 진전이 됐을 거고 또 북한 특유의 공사법이 있잖아요. 건설 방식이 예, 뭐 인민군대를 막 다량 투입해가지고 막 속도를 낸다든지 뭐 이른바 속도전이라고 그러죠. 예, 막 와르르 몰려가가지고 예, 한꺼번에 그냥 확 해갖고 일을 해제끼는 뭐 이런 또 방식. 예, 그래서 뭐 과거에 보면은 과거 아니죠. 뭐 올해죠. 예, 희천발전소 같은 경우에 뭐 한 10년이 걸릴 거다 했는데 한 2, 3년 만에 다 해버렸죠. 예, 이런 또 북한 체제의 특수성 뭐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뭐 지금 경수로 건설 문제가 이게 뭐 단지 어떤 북한의 전력 문제 혹은 뭐 과학기술 문제를 때문에 이게 추진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주된 거라기보다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예,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의도가 더 이제 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그렇게 되면 뭐 지금 공세를 빠르게 진전시킬 거라는 겁니다. 예, 좀 안 그래도 뭐 전쟁을 하니 많이 예,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이런 전쟁 국면에서 미국을 더욱 뭐 곤욕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수로를 뭐 시급히 완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배경까지 고려를 해서 놓고 보면은 북한이 뭐 이제 경수를 빨리 지금 건설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럼 벌써 9월 중순이면 저는 거의 완공이 이제 완공을 목전에 둔 이런 상황까지 좀 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뭐 북한의 이제 핵 능력이라는 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뭐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핵탄두 제조 공장을 뭐 곳곳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농축우려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가지고 뭐 어디 지하에도 뭐 스케치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예, 어디 뭐 그냥 건물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는 뭐 안 보이니까요. 예, 원전 같은 경우는 보이잖아요. 그냥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저거 원전이구나.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감시가 되고 그나마 예, 뭐 압박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뭐 농축우려는 가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똑같은 평범한 건물 같은 데서 충분히 뭐 그냥 연구소 같은 데 하나 만들어 놓고 예, 뭐 농업연구소에 놓고 핵무기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뭐 북한에 산악 지역이 많고 지하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웬만한 군사 시설들은 다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예, 지하 시설에다가 예, 핵 공장, 핵무기 제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건 뭐 무한대다 무한대. 예. 지금 뭐 북한의 핵탄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4.15 열병식 때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육해 공군 및 전략 로켓군, 그러니까 5군 체계가 형성돼 있다라는 거를 공표를 했는데 뭐 전략 로켓군이 편제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이 이미 뭐 다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이거는 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상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농축을 하는 방식의 핵개발 능력까지 보유를 아마 저는 뭐 했을 거다 이미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선군정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수보다 이제 군수가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분야에서 지금 뭐 시험용 경수로를 만들고 이런 수준이었으면 벌써 군수 분야에서는 이미 뭐 이 기술이 가동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례나 핵실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북한의 핵 능력이 뭐 이렇게 확인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2009년도 에 있었던 핵실험, 5월달에 있었던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핵실험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뭐 북한이 이미 군수 쪽에서는 농축이라는 방식의 핵 개발을 능력을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저는 이제 실전 상황에는 지금도 뭐 핵무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뭐 그러긴 한데 이건 미국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이 경수로가 완공이 되면서 북한의 어떤 핵 능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핵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게 공인이 돼버리는 뭐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뭐 이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신 생선 가게는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왜 털이라네 이젠 바라던 날 거예요 봄이 로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바다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봄이 로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예,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보내드렸습니다. 예, 오늘 뭐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이 접속하신 분이 많네요. 요즘 뭐 이제 한때 이거 제가 시사탐구 생활할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때는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40여 분 정도. 그래서 이제 구국의 40대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반도 통신으로 이제 좀 바꿨습니다. 애국전선하고 이제 뭐 겹치는 게 너무 많아갖고 뭐 한 얘기 또 하고 뭐 자꾸 이러는 것도 좀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반도 통신을 바꿔가지고 이제 주되게는 지금 뭐 북미 남북 관계 뭐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 뭐 이런 걸 이제 위주로 방송을 한 이후로는 사실 이 청취자가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좀 따분한 얘기죠. 재미없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갖고 뭐 냉정하게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이 다 관심이 높지가 않아요. 뭐 국내 그나마 정치 현안들은 뭐 지금 뭐 스펙타클 하잖아요. 우리 또 이명박근혜 뭐 두 분이자 한 분인 이런 분들이 뭐 활약이 뭐 맹활약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너무 흥미진진하고 뭐 스펙타클 해가지고 이런 정치 좀 방송들 이런 쪽은 좀 이제 그나마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러는데 이제 남북관계 문제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별로 없고요. 그죠? 또 뭐 여차하면 또 뭐 종북이라고 뭐 몰아대고 그리고 좀 따분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사탐구 생활할 때보다는 뭐 청취자분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태풍 효과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16분 정도가
지금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신데, 뭐 최근에 최고 시청률인 것 같습니다. 뭐 태풍 때문에 좀 득을 보는 사람도 있군요. 예, 뭐 인생사가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예전에 뭐 그런 제가 철학책에서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 아들인데 아들이 한 명은 뭐 남학신을 팔고 한 명은 이제 우산이 아니라 뭐죠? 남학신은 이제 비 올 때 신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따뜻할 때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이 먹으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아들 하나는 이제 날씨가 좋으면 장사가 되는 걸 하고, 아들 하나는 이제 비가 오면 장사가 되는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마음이 상당히 이제 괴로워지는데, 뭐 세상사가 이런 양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립된 양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수출 많이 하면은 뭐 자본가야 좋죠. 근데 노동자들은 남학신과 집신인가요? 뭐 그런 거 예전에 무슨 뭐 철학 에세이 이런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이제 그런 건데, 뭐 아무튼 태풍이 부니까 나가시질 못해서 그러시는지 오늘 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뭐 전 상관없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 방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MB 스타일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뭐 이제 인터넷에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노래가 나오네요. 있습니다.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예. 뭐 어떻게 나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내드리는 방향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노래 많이 신청을 하세요? 안주를 몰아서 하지 마요. 뭐를 좀. 예. 평소에 좀 이렇게 분산해서 좀 해주세요. 분산해서. 어떤 날은 보면은 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2시간 내내 뭐 제가 땀을 그죠? 뻘뻘 흘리면서 방송을 진행하던 이런 때가 있는데, 오늘 또 왜 이게 비 내리면 노래 듣고 싶나? 태풍 오면 노래 듣고 싶나요? 마음이 울적해지나? 하여튼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오늘 뭐 유독 신청곡이 많습니다. 아무튼 기분은 좋아요. 뭐 아무 반응 없는 것보단 그게 낫지 그래도. 근데 오늘 다 보내드릴런지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죠? 해맑은님께서 4곡 신청해 줬는데 그 중에 한 곡만 뭐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요거 또 공약을 제가 폐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죠? 다양한 게 이제 이렇게 평등, 분배 요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뭐 1대 99 사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한쪽에 몰리면 안 돼요. 한쪽에 몰리면은 사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4곡 신청해 줬는데 한 곡 보내드렸으니까 그 외에 또 다르게 신청해 주신 분들 노래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러고도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라고 하면은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해맑은님? 오늘 뭐 배가 안 막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오늘은 해맑은님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날씨 좋을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를 앞두고 날씨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몰아서 그냥 때로 또 한번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런 경수로 완공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압박을 받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와 발맞추어서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이 뭔가 부담감을 느끼는 시기였는데요. 북한에서 중요한 입장 발표를 합니다. 지난달 31일이었죠. 8월 31일 날 외무성 북한 외무성이죠. 외무성에서 비망록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 이제 비망록이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 싹 총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뭐 한 20여 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6년께에 첫 북미 접촉이 있었던 걸로 제가 뭐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책 썼을 때 어렴풋해야 벌써 책 쓴 지가 한 5년 정도, 5년이 더 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한참 그래도 머리 그나마 좀 돌아갈 때 썼던 책이어가지고 5년 동안 제가 또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빵이나 들락달락 하면서 방송이나 하면서 이빨이나 까고 이러고 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86년에 북미 첫 접촉, 그러니까 53년도죠. 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원래는 이제 정전협정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노바에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런 후속회담을 4개월 내인가 6개월 내인가 하여튼 뭐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제네바에서 이제 몇 차례 회담을 했어요. 회담을 했으나 이게 이제 결렬이 됐고, 그 뒤로는
사실 뭐 사실상의 전쟁 상황이 있는 거죠. 정전이라는 게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한반도가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 그리고 뭐 그동안 상당히 많은 군사적 충돌과 분쟁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최근년만 봐도 뭐 연평도에서도 포격전이 있었고, 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이거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요. 뭐 서해 교전만 해도 수차례가 있었고요. 뭐 예전에 뭐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충돌이 발생했던 경우도 있었죠. 이제 판문점 도끼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판문점에서 이제 그 도끼로 미군을 이렇게 살해를 한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이시 121기 격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정찰기를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이 그냥 바로 격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푸에블로 나포 사건도 있었죠. 미국의 유명한 첩보 최신의 그 당시에는 최신의 첩보 잠수함인 푸에블로가 북한 영해에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나포를 해버렸어요. 참 이거 보면 참 북한 사람들이 대단하네요. 뭐 이런 역사 공부를 해보면서요. 뭐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이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솔직히 스파이 이런 거 하고 정보 수집하고 뭐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뭐 CIA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다 하잖아요. 뭐 전 세계가 자기 집 앞마당 아닙니까? 인공위성으로 남의 집 다 들여다보고 뭐 이런 거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더라도 뭐 과거 이제 소련 시절만 보더라도요. 뭐 미국 스파이가 체포됐다 뭐 이런 게 뭐 그닥 많지가 않아요. 좀 가장 이제 가까운 사례가 이제 2002년인가요? 2002년께였을 거예요. 아마 2002년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좀 오래된 거고 갑자기 나온 얘기라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미국의 이제 정찰기가 중국의 그 하이난섬이라는 곳에 불시착을 했어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어쨌건 중국 근해에서 중국 어떤 영공에 들어와 가지고 정찰 활동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쨌건 중국에 있는 섬에 불시착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 인근에서 정보 활동을 하다가 중국 영해 영토를 침범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미국이 사과를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래야 될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중국이 하늘에서 그냥 로또가 굴러떨어졌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뭐 이제 뭐 사과를 받고 뭐 보상을 받고 이런 것도 문제인데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였어요. 그게 고급 기술과 정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중국 땅으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럼 그거 뭐 뜯어보고 뭐 이렇게 재조립해보고 하다 보면 이제 기술이 파괴되잖아요. 아, 미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직은 기술 격차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있는데 이런 기술 격차를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 제발로 찾아온 거죠, 미국이. 몰래 뭐 산업 스파이 보내고 막 뭐 간첩 보내가지고 막 007 이런 거 보내가지고 첩보를 하고 정보를 수집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뭐 알아서 그냥 굴러 들어왔으니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이에요. 그래서 야 중국이 로또 맞았다 저는. 살다 별일이 다 있구나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뒤인가 뭐 열흘 뒤인가 미국에서 좀 압박을 했어요. 그거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 사과도 제대로 못 받고 당시에 그냥 돌려줬습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이제 뭐 안에 있는 뭐 핵심 기술들은 좀 빼내고 뭐 복제할 건 복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순수히 돌려줬어요. 안 돌려도 그만인 건데. 그러니까 중국이 뭐 지금 2000년대 21세기 들어와서 이른바 G2라고 그러잖아요. 예, 미국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뭐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 되어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미국 들여주고 하는 거죠. 예? 좀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뭐 사실 덩치에 비해서는 중국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등치값 못한다 이런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인구가 15억이나 되고 뭐 사회주의 국가고 사실 뭐 미국하고 한판 붙어볼 만한 그런 어떤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의외로 이렇게 덩치에 큰 사람들이 깡다구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이러면 또 이제 뭐 비하 발언해가지고 또 요거도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회적 통념, 경험적 통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른바 작은 고추가 맵다. 조선 사람 독하잖아요. 우리 민족 사람들이 체격은 작아도 이런 도끼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보면요 체격 크죠. 체격 큽니다. 저도 이제 간혹 예전에 이제 시위하다가
뭐 이런 또 어두운 과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은요 괜히 뭐 좀 겁 좀 주고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뭐 미군들이 있으면 괜히 가지고 뭐 그죠 깐죽 되는 거죠. 깐죽. 예, 깐죽 됩니다. 근데 사실 속으로는 이제 겁이 좀 나죠. 콩당콩당 뭐 저보다 뭐 등치가 뭐 두 배쯤 돼 보이고 또 이제 백인이건 흑인이건 이 양반들의 인상이 좀 먹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죠? 뭐 백인들 같은 경우에 그냥 광대뼈가 툭 튀어나 광대뼈가 아니죠. 이게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하여튼 이 머리뼈 쪽이 툭 튀어나오고 눈이 푹 들어가가지고 예? 눈이 또 부리부리한 게 이게 체격도 큰데다가 좀 겁이 나고 또 그 뭡니까 그 뭐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예, 일단 이제 뭐 그죠? 액면으로 우리가 좀 주눅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깐죽대면서도 좀 겁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 괜히 잘못 걸려갖고 한 대 맞지. 맞아가지고 한 방에 툭 가지. 뭐 이랬는데 의외로 가가지고 막 겁을 주면은 벌벌 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면 완전히 뭐 꼬마가 깐죽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한번 보십시오 몸이 이게 뭐 그죠? 몸이 뭐 그냥 이게 거의 해골. 예? 제가 이제 아들놈이 저하고 체형이 비슷한데 해골인간이라고 제가 별명을 달아줬어요. 예. 해골인간이라고 제가 그냥 그런 별명을 달아줄 정도로. 아주 저희 집안 저희 전 가족이 예, 제 처도 뭐 거의 인간의 몸무게가 아니에요. 애를 둘이 낳았는데 예, 진짜 인간의 몸무게가 아닙니다. 예,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근데 우리 처는 이렇게 몸매를 뭐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건지 사실 제가 볼 때는 저건 기아선상의 어떤 그 몸무게 뭐 40kg 대 이제 초반인 거죠. 원래 좀 키가 좀 작긴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아까 뭐 제 처도 그런데다가 저도 이게 보면은 몸이 거의 이제 뭐 뼈와 살입니다 저는. 예, 뼈와 살이 뭐 타는 밤인가요? 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뼈와 살 사이에 뭐 지방도 있고 뭐 근육도 있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없어요. 그냥 뼈와 살. 사실 그게 좀 아프긴 하죠, 또 맞으면은. 예, 뼈로 그냥 그대로 맞는 거니까요. 제가 뭐 누굴 때리면은 그냥 뼈를 직통으로 맞게 되니까 그게 또 사실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도 뭐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사실 뭐 힘쓰게 생긴 이런 체형은 아니잖아요. 괜히 센 척하는 거지. 그런데도 막 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의외로 저 미국 사람들 저 별거 아니구나. 난 흑인이나 백인들이 저 체격이 크고 또 군인들이잖아요. 뭔가 막 우리를 괴롭히고 막 짓밟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가지고 한번 하면요 그냥 눈 한번 부라려주면은 뭐 벌벌 떨더라고. 근데 뭐 저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본 거죠. 우리 민족 동포들한테 많이 당한 이런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이제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의외로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의외로 이게 등치 큰 사람들이 이거 뭐 별로 이게 좀 물렁하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조폭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이 조폭들을 좀 알아요. 빵에 제가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일종의 조직범죄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조폭분들은 저희들한테 동료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공안사범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도 무슨 이적단체 이런 걸로 보통 들어가잖아요. 무슨 단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폭은 이제 범단이라고 그래요. 범죄단체. 거기는 이제 범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2단 이적단체 이래가지고 만나니까 괜히 와가지고 우리 같은 단체다 이래. 뭐 그런 데서 이제 동질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와가지고 이제 친한 척하고 그럽니다. 뭐 형님 하고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이제 무슨 어디 가서 의장하고 있었는데 뭐 의장님 이러고 생활도 좀 봐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죠? 그 조폭 이제 좀 대장급 있는 이런 사람들 봤어요. 근데 보통 이제 밑에서 행동대장 하는 사람들은 체격이 진짜 씨름 선수 같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조양은 김태촌 이런 급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키가 1m 70이 안 되거나 70대 초반 보통 이래요. 몸을 딱 보면은요 그야말로 말근육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춤이 인기인데 말근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근육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저랑 거의 비슷한. 전 조양은 씨하고는 몇 번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60이 넘었는데도요. 지난번 들어갔을 때 봤어요. 근데 진짜 60이 넘었는데도 몸은 저보다 훨씬 당연히 저보다 좋겠지만 한데 이 체형은 저랑 비슷해요. 근데 나머지 완전히 근육이라는 거죠 온몸이. 그래서 진짜로 이게 조폭 세계를 제가 비유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깡다구와 어떤 실속 있는 전투력이 직결되는 그냥 이게 체격이 큰 거는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위압감을 주긴 하지만은 실제 전투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말근육 같이 완전히 그냥 기름이 쪽 빠진 이런 체형을 가져야 이제 실전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지는데 특전사나 이런데 하여튼 보면 그러잖아요. 다 몸이 그죠?
예. 그러니까 살과 뼈와 근육 딱 이렇게만 있는 거지. 뭐 얘기 옆으로 좀 뭐 돌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더듬어가지고 옆으로 약간 돌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의외로 그렇게 뭐 제가 보니까 덩치값은 못하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냥 푸에블로 납포를 해가지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돌려주지도 않고 사과를 받았어요 또. 희한한 나라죠. 돌려주지도 않고 사과를 받고 지금 대동강에다가 그거 여기 세워놓고 관광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6.15 정상회담하고 남북 6.15 선언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많이 왔다 갔다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이제 다녀오신 분들 많아요. 푸에블로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교양을 하는 겁니다. 미국 북한 쪽에서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뭐 미국 별거 아니다. 한번 붙어보면 깽깽할 수 있다. 이제 다 뭐 우리만 가겠습니까?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뭐 중동에 뭐 남미에 미국하고 별로 사이 안 좋은 나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데려다가 놓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미국 별거 아니야. 뭐 한 판 붙어도 돼. 이거 봐라. 우리가 이거 뺏어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본 건 아니고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전쟁 직전에 상황까지 치달을 정도의 이런 어떤 물리적 충돌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53년 이후로 없었던 거죠. 86년 7년까지 86년까지 대화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북한하고 뭔가 어떤 평화로 나갈 의지가 없다는 거고. 다시 한번 뭐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건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혀 대화를 안 하다가 북한이 이제 핵 능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합의문도 많이 나왔어요. 합의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건 뭐 미국하고 직접 맺은 건 아니지만 미국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전술 핵무기 철수 선언을 했죠. 전술 핵무기 철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도 많은 의견이 있긴 하지만 뭐 철수 선언을 했고 뭐 대표 또 93년도죠. 93년도에 또 전쟁 위기 핵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북미 공동 성명이라는 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원칙이죠. 핵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 이제 북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 두 번째,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한다. 세 번째, 남북 통일을 미국이 지지한다. 라는 이제 대원칙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죠. 제네바 합의를 이제 채택을 해서 2003년도까지 미국이 경수로를 지어주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 그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했는데 뭐 2003년까지 뭐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가 90년대 말까지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가 북한이 98년도에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고 뭐 핵 개발에 어떤 본격화하려는 이런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북한하고 합의를 해서 2000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예. 그리고 96년인가요? 2006년이죠. 이제 부시 행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깨졌어요. 그냥 뭐 부시가 이제 어떤 분인지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일단 싸워 뭐 이런 그죠. 일단 뭐 한판 붙어 뭐 이런 정신세계. 뭐 넘버 3 영화에 나오는 그죠. 악으로 깡으로 한판 붙자 뭐 이런 이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 북한이 농축을 하려는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다! 라는 이제 그 의혹을 가지고, 북미 합의를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상 제네바 합의나,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이제 깨지게 되고, 북한이 2003년도에 NPT를 탈퇴를 했죠. 탈퇴를 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뭐 이제 북미 간에 뭐 대단한 공방이 있었죠. 전쟁이 나냐 마냐. 특히 뭐 2003년, 4년도에. 거의 이제 전쟁이 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이제 갈 판이었는데 그런 고비를 넘기고 특히 2006년도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9월달이었죠. 2006년 9월달에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7월달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뭐 미국 쪽을 겨냥해 갖고 7월 4일이었죠. 미국의 독립기념일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이게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상황이 왔죠. 그래서 2007년도에 북미 육자회담에서 북미가 아니고요.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뭔가 대화로 가는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뭐 윤곽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 2월 13일 날 2.13 합의라고 그러죠. 첫 번째 행동 조치
이제 9.19 성명의 핵심적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적 내용은 이거였어요. 동시 행동 조치를 한다. 즉, 그러니까 북한이 A를 하면 미국도 A 다시를 하고, 북한이 B를 하면 미국 B 다시를 하고, 이런 이제 행동 순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기식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주고받기식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합의가 발표가 됐어요. 그 1단계 조치가 바로 2.13 합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8년 7월 달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냉각탑을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 우리 각하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이제 놀부심보가 나오죠. 그죠? 뭐 임산부 배를 걷어차고 뭐 호박에다 말뚝 박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미국도 은근히 이제 이걸 즐기면서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가 엉망이 됐고 뭐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또 연평도 포격전까지 오고 올 2월 달이었죠. 226 합의. 뭐 이제 전쟁까지 가냐 이러다가 연평도 포격전이 터지고 이러다가 226 합의 맞을 겁니다.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또 합의문이 나오고 이제 좀 뭐 어렵지만 대화로 가지 않냐 이렇게 봤는데 결국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하면서 미국이 이제 유엔에 성명을 발표했죠. 이렇게 되면서 다시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간 이런 장구한 제가 이제 좀 저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직 안 죽었네요. 60년에 걸친 이 장구한 얘기를 제가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북미 회담서와 북미 대결사를 약 10여 분에 걸쳐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정리해드린 겁니다. 요 강연으로 하면은요, 한 서너 시간 해야 될 강연을.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방송인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0여 분 정도에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이제 본론입니다. 이거를 이제 외무성에서 비망록 형태로 정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건 뭐 미국하고 이제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 대화해봐야, 자기들이 뭐 답이 없고, 고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온 것이 뭐 1000번 100번 올바른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의 장문의 비망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이제 포기를 하고 실지 행동으로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즉 미국과 여전히 대화할 의사는 있다. 하지만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할 경우에 우리의 핵 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비망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앞으로 북한이 뭘 할지가 두 가지 방향이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는 현대화하겠다. 라는 거고, 이제 확장하겠다. 현대화 확장. 두 가지 방향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수로 건설 완공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거예요. 현대화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확장이라는 부분에서는 그죠? 확장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인되는 이미 확인된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맞죠. 세계 총 매장량의 거의 60% 정도의 우라늄이 북한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전량 핵탄두로 전환되지는 않겠으나 상당 부분을 핵무기로 전환할 경우에 뭐 미국의 버금가는 혹은 뭐 미국을 능가하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요 그런 핵 능력을 북한이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게 이제 확인되었다라고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이것이 미칠 세계사적 파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노래는요. 벨벳 언더그라운드 Pale Blue Eyes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까먹었어요. 또 그새 페일 뭐 어쩌고저쩌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뭐 알 게 뭐예요. 예. 노래만 보내드렸으면 됐지. 하여튼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페일 블루 아이즈. 생각났어요. 페일 블루 아이즈. 예. 창백한 푸른 눈. 예. 그런 제목이네요. 제목 좋습니다. 창백한 푸른 눈. 좀 푸른 눈의 사람들이요 한번 창백해지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예. 특히 이번 대선에서 꼭 그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푸른 눈의 사람들이 하얗게 질리게. 예. 눈이 그죠? 아마 이번 뭐 대선에서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겠죠. 예. 그 사람들한테 이제 투표권이 없는 것이 푸른 눈의 그 분들한테 투표권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 거죠. 예. 하여튼 뭐 투표권은 없으나. 그동안 뭐 한국 정치에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죠. 푸른 눈의 사나이들이. 그래서 뭐 사실상 이제 그 사람들이 조금 원하는 검정머리 외국인, 푸른 눈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또 신조어를 만들었네요. 푸른 눈의 한국인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은 뭐 국적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한국에 대해서 뭐 그다음 애정도 없지만 한국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푸른 눈인데 한국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사실상 이제 주권자 행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분들이 이제 광화문 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광화문에 가볼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건데요. 아니 뭐 대사관이 왜 커요? 그죠? 대사관이 이제 그만큼 크다는 건 직원이 많다는 뜻이죠. 얘도 뭐 직원 한 서너 명 있는데 대사관을 크게 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사관을 크게 만들어놨다는 그만큼 직원이 많다는 얘기고 직원이 왜 많을까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사관이면은 보통 이제 외교 업무 어느 나라나 미국 대사관이 크진 않잖아요. 다른 나라 보세요. 가가지고 뭐 미국이야 뭐 이제 큰 나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중국 대사관 가보세요. 뭐 그렇게 큰가? 영국 대사관 가보십시오.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사관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아주 거기다 장벽을 쳐놨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직원이 많은 건 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외교 업무 외에 일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무슨 업무를 하겠어요. 뭐 굳이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푸른 눈의 한국인들이 있는 거죠. 한국 국적도 없고 투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을 좌지우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누군지 이건 답이 뻔하죠. 뼛속까지 친미하는 대통령 하나 뽑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5년이 태평성대였죠. 그죠? 푸른 눈의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지난 5년이 태평성대였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미친 소 팔고 싶으면 팔아먹고, FTA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리고, 뭐, 전투기 팔고 싶으면 팔고, 그죠? 하고, 마음 먹으면 뭐 안 되는 게 없는, 그야말로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는 디즈니랜드가 돼버렸죠, 여기가. 한국의 미국의 디즈니랜드보다 더 그죠?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이제 그런 계통이 있는 분, 그죠? 그런 계통이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남과 북이 치고받고 싸우고, 뭐 전쟁을 하니 많이 뭐 포격이나 해대고 뭐 이러기를 이제 바라고 있을 텐데, 이분들의 눈에 페일, 그죠? 블루 아이즈, 푸른 눈이 그죠? 페일해지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다음 정권이 좀 들었으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빨리 정상회담 좀 빨리 하자고요. 뭐 문재인 후보 뭐 사실상 얘기를 했죠. 내년 8월 전에 정상회담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취임식 때 북한에 특사를 요청하겠다.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5년을 지금 날려먹었잖아. 5년을 날려먹었는데 시간이 우리가 지금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잃어버린 5년, 저주받은 5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의 이제 우리가 야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차기 정부를 이끌어가실 대통령께서는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건 안철수 대통령이 되건 뭐 이정희 대통령이 되건 뭐 유시민 대통령이 되건 누가 되건 간에 만약 단일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전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제발 좀 남북관계만큼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세계사적 격변기 아닙니까? 세계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 있는 거는 2조 말이랑 똑같은 형태죠. 2조 말에 그러다가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세계사적인 어떤 전환기, 전환적 국면에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그야말로 세계의 새로운 어떤 질서가 형성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뭐 북인이니 남인이니 뭐 서인이니 뭐 동인이니 맨날 앉아갖고 조그맣고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4대니 뭐니 해가지고 치고받고 앉아가지고 하다가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 역사에 이런 참 그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이 실수를 반복하는 민족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 입증하잖아요. 민족이라는 게 영구불멸한 게 아니에요.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영구불멸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생긴 지가 뭐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60년 뭐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뭐 영구불멸한 게 아니에요. 나라 잘못 운영하면 나라 없어지는 거고요. 민족도 뭐 민족이야 그래도 영원히 남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없어진 민족도 많습니다. 요즘 만주족 여러분 기억하세요? 만주족 있습니까? 만주족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냥 중국인 그러지. 근데 이 사람들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중국 대륙을 통일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주족이. 중국이 한족이 그죠? 중국을 이끌어간 지가 또 얼마 안 됐습니다. 공산당이 이제 뭡니까 그 내전에 승리하면서 뭐 그러니까 정말 50년이죠. 이제 뭐 60년 좀 넘은 거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만주족 지금 기억이나 합니까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민족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자꾸 역사적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민족은 이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죠. 역사에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들어서까지 이러고 있는 거는 참 한심스러운 거고요. 뭐 이렇게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시간이 한 50년만 더 가면은 이제 뭐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좀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아무래도 아무쪼록 차기 대통령께서는 잃어버린 5년 빨리 좀 되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남북이 이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넘어서 통일의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려면 이제 그 전제가 있죠. 그죠? 푸른 눈의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죠? 원하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안 되도록 우리 국민들이 좀 노력을 해야 그죠? 뭔가 그 좀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계속 하던 얘기 하죠. 이제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현대화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하고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오게 될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사실 뭐 북한의 핵기술을 우리가 뭐 조목조목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전문가들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다른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냐 탄도미사일 기술과를 유추해서 핵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 거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 핵기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공개된 핵능력, 뭐 이제 군사용 목적의 핵 시설이 아니더라도 이제 민간급 핵시설은 미국의 이제 뭐 전문가라든지 IAEA 사찰단이 이제 들어가서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봐가지고 이제 추론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북한이 지금 현대화돼 있는,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핵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째 뭐 이번 그 4.15 열병식 때죠. 군사 퍼레이드 때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러시아와 북한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마 기술력이 아직 안 돼요. 중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미국은 안 만든다 그래요. 미국은 뭔지 다른 나라가 자국을 핵 공격할 거다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 10여 개국 정도가 되죠. 한 10개국,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 10개국 정도 되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4개국. 북한, 중국, 러시아, 그다음 러시아, 미국이죠. 이렇게 이제 4개국이 되는 거고 이 뭐 양쪽으로 보면은 미국, 러시아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러시아가 한 1000만여 기 정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한 400여 기 정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개수 문제는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지금 핵 그 무기가 계속 이제 어떤
그 파괴력이 향상되고 기술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룩했기 때문에 뭐 핵무기를 뭐 만 개씩 쏟아부을 필요도 없어요. 뭐 제가 어느 책에선가 그런 걸 읽었는데 지금 뭐 러시아와 미국에 있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한 1000여 기 정도만 사용을 해도 미국이 이제 지구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00개는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올림픽 뭐 게임하듯이 이제 좀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냉전 시대 때 서로 이제 경쟁하는 거죠. 이게 돈 모으기하고 비슷하게.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핵이라는 건, 핵무기는 국제 정치의 뭐 국제 통화다. 국제 정치의 통화다. 그러니까 돈과 같은 거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핵무기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국제 사회에서 어떤 정치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냉전 시대 때 핵 개발 경쟁적으로 핵 보유량을 늘려왔는데 뭐 그 이후로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로는 뭐 지금 핵 무기의 양을 미국이나 러시아는 늘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대륙 하나를 초토화시킬 정도의 핵 능력, 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죠. 러시아 정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다라면은 사실은 억제력이 되죠. 그게 이제 한 250여 기 정도. 그것도 이제 과거에 2차 대전 직후에 어떤 핵무기의 성능을 기준으로 해서 한 250여 기에서 한 500기 정도면은 러시아 전역을 완전히 절멸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이제 핵 능력이 되는데, 뭐 지금 이제 그게 크게 향상이 됐으니까 이제 한 100여 기 안팎 정도의 핵탄두만으로도 얼마든지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보유량은 이런데요. 핵 기술을 보면은 지금 러시아, 북한, 중국, 특히 이제 북한이 중국 밑에 있었는데 이제 중국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개수면, 양의 면에서나 양도 지금 뭐 중국 수준을 압도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북한에는 전략 로켓군이 편제가 돼 있는 반면에 중국에는 전략 로켓군이 없어요. 뭐 포병 예하에 전략 미사일 사단이 3개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건 뭐 추론상으로 보면은 북한이 보유한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수가 중국보다 많기 때문에 전략군 편제로, 독자군 편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이미 중국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일용식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라면은 한 러시아와 이제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 수준에, 혹은 뭐 러시아를 또 앞설 수도 있는 이런 수준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탑재를 해야 되잖아요. 탑재하는 핵탄두를 개발해야 되는데, 당연히 소형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형화할 수 못하게 되면은 탄두를 뭐 많이 실을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만큼 이제 부담이 큰 거죠. 거리를 뭐 사거리를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데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형화하는 기술을 동시에 밀고 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기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꽤 있지만은, 그러니까 10여 개국이 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나라는 4개국으로 압축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라는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미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런 면에서 북이 상당 수준의 핵탄두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판단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핵실험을 했었죠. 특히 이제 2009년도 5월달 핵실험을 했는데, 이때 이제 놀라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진파가 통상적인 핵실험보다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서방 언론에 나오기는 핵실험이 일부 성공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예전에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니까 무슨 뭐 영국이 어딘가 뭐 군사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종이로 만든 모형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황당무계한 사람이 전문가랍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사진이 공개되고 막 동영상이 나와버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뭐 그야말로 패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방 진영이. 그야말로 깡패국가, 뭐 불량국가라는 북한이 미 본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했다, 보유가 아니라 실전에 배치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발칵 뒤집히는 거죠. 그래갖고 일단 둘러대야 되니까, 그것도
꼭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비전문가라도 그 분야에 좀 관심 있는 요즘에 뭐 밀리터리 카페 같은 데 많잖아요. 예, 이런 데 들어가서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그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이제 아닌지는 금방 이게 뭐 확인이 됩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둘러댈 게 없고, 다 뭐 눈으로 봤는데 그걸, 예, 전 세계가 다 봤잖아요. 뭐 생중계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다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러댈 게 없으니까 종이를 만든 모형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뭐 강연이나 이런 거 이제 간혹 한반도 정세 관련해서 강연 다니는데 그거 우스갯소리로 좀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것보다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것보다 그것과 1대1 축적으로 그러니까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그죠? 종이 모형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라고. 예, 그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종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을 만들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어디 안드로메다까지 예, 우주선 타고 날아갈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될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핵탄두 핵실험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성공을 합니까? 그죠? 터지면 그게 뭐 폭발력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핵탄두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걸 터뜨렸는데 요만큼만 터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포탄이 터졌는데 아예 불발탄이 되든지, 그죠? 뭐 폭탄이 안 터져가지고 뭐 화약이 어떻게 뭐 물에 뭐 젖었다든지, 뭐 뇌관이 작동을 안 했다든지, 그죠? 예. 공이라고 그러나요? 공이가 뇌관을 못 때렸다든지, 그래서 포탄이 안 터질 수는 있는데, 포탄이 일부만 터졌다, 이런 걸,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수류탄 던졌는데, 수류탄 반만 터졌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테니까, 이건 뭐 알 겁니다. 수류탄이 반만 터질 수 있나요? 아니, 혹은 10분의 1만 터진다. 이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언론에 전문가랍시고 한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 이게 이제 지진파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이제,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실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될 문제를, 북한은 다 뭐, 굶어 죽고, 예, 후진국인데, 후진국에서 어떻게 소형 핵무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소형 핵무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지진파는 작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반만 터졌어. 거의 정신병이 되는 거죠, 이 수준이면. 그래서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소형의 실험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진파를 보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사능이, 핵실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방사능이 나와야 됩니다. 뭐 클립톤 뭐 해가지고, 이게 추출되는 방사능이 있는데요. 이 방사능이 전혀 안 났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핵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방사능이 나오면, 요건 대략 요런 수준의 핵실험을 한 거구나. 그런데 무슨 핵실험을 하건 방사능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 핵실험은 분명히 터진 거는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래, 반만 터졌다 칩시다. 반만 터졌다고 치더라도, 분명히 방사능이 나와서 그것이, 그죠? 이렇게 뭐 이제 공기를 이렇게 샘플을 얻으면은, 이게 무슨 핵실험을 한 거구나. 미국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방사능이 전혀 안 났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핵탄두, 그 핵폭탄 자체가 방사능을 전혀 유출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이거야말로 진짜 무슨, 북한식 표현을 빌리자면 신묘한 무기가 되는 거죠. 예. 핵탄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사능 핵실험을 하면 이제 그 환경 오염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차단을 해가지고 전혀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뭐 어떤 시설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이건 간에 두 가지 다 놀랄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방사능이 전혀 유출되지 않는 핵무기라는 것. 이런 핵무기라면요 실전에 사용 가능하고 이게 뭐 놀라운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게 EMP 폭탄이 아니냐. 그죠? 방사능을 전혀 유출하진 않으면서 EMP 핵폭탄인데 EMP 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핵탄두를 터뜨리면요 전자파가 발생을 합니다. 전자기파가. 이 전자기파가 바로 EMP 폭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전자 기기들을 마비를 시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핵폭탄 자체가 EMP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핵폭탄을 터뜨리게 되면은 방사능이 유출돼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하죠. 뭐 공중에서 터뜨린다고 그래도. 그래서 EMP탄으로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경우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대기권 바깥으로 핵탄두를 날려보내가지고요. 예, 대기권에서 뭐 성취권을 터뜨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막대한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는데 이러면 인공위성이 다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뭐 요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군사적 무기로,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어떤 그 적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탄두를 EMP화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사능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덕적 책임이 없죠. 그죠? 그럼 핵탄두를 만약에 미국 상공에서 터뜨린다.
근데 방사능은 전혀 안 나오니까 민간인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어마어마한 전자기파가 발생해갖고 모든 전자기기, 예, 하물며 자동차까지도 올스톱이 돼버립니다. 예, 그게 영화에 나와요. 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영화 가만히 보시면은요,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뭐 지지직 하면서 뭐 하여튼 막 공격을 해대고 막 땅속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스톱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주인공은 뭡니까? 그 자동차 정비소에 맡겨놨는데, EMP탄이 터진 이후에 정비가 끝났어요. 그래갖고 주인공만 차를 몰고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런 영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방사능 유출이 안 되는 핵탄두를 북한이 개발했다라면은, 예, 이건 진짜 뭐 미국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만한 수준의, 그죠? 핵 능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런 핵무기가 억제력이 아니라 실전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네, 핵무기가 왜 억제력이 되냐면 서로 전멸하는 거죠. 전멸하고 만약에 승리를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도덕적, 정치적 그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죠? 민간인들은 뭐 몇백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학살을 하고 전쟁을 이기고, 뭐 사실 어디 가서 도덕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EMP탄을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다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웬만한 나라는요 완전히 석기 시대로 돌아가요. 그죠?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EMP탄이 하나 터지게 되면은요. 특히 뭐 미국이나 뭐 서방 국가들은 지금 뭐 다 첨단화되어 있잖아요. 뭐 핸드폰 안 들어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전자기기, 하물며 토스터기 정도, 토스터기 왜 이러니까 발음이 아유 승질나게. 아무튼 토스터기 정도도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그럼 뭐 완전 소달구지 끌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차가 있어도 못 굴리는 거죠. 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랑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핵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미국의 로스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소장이라는 사람이요. 2010년이죠. 10년 11월 달에,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봤습니다. 보고 와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북한의 초현대식 핵시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그때 쓴 단어가, 제가 일단은 영문을 한번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놀랐냐. 그러니까 스턴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스턴드라는 건 뭐냐면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다 이렇게 써야죠. 서프라이즈, 놀랬다 이 정도인데, 스턴드는 뭐냐면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다, 뭐 이런 정도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만큼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턴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건 이 사람이 정말 놀랬다라는 거를, 그죠?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의 핵능력 진짜 미국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 수준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제 마무리,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빤 강남스타일,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남자, 부자감세의 효과를 잘못 알고 있는 남자, 강만 보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남자, 22조 쓰는 남자. 나는 사나이 직군의 완전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소통하기도 전에 미포 때리는 사나이, 적을 보면 심장이 터져버릴 사나이, 그런 사나이. 사랑해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거목공사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MB 스타일. 아프가니스탄 뭐 파견 문제, 이것은 그런 놈이 없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오빤 MB 스타일. We discussed it. I thank the 했습니다. 대통령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contributions. 오빤 MB 스타일.
때마다 유체 이탈 확보 이때다 싶으면 민간인 사찰하는 조건 가렸지만 웬만한 조건 비리 아는 국민 그런 감정적인 국가 나는 사나해 CEO 출신인데 빛을 널린 사나해 내가 되면 말을 바꿔버리는 사나해 생각보다 오연이 울퉁불퉁한 사나해 그런 사나해 버텨줘서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측근들아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MB 스타일 MB 스타일 오빤 MB 스타일 MB 스타일 오빤 MB 스타일 MB 스타일 뛰는 그 위에 나는 분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분 뛰는 분그 위에 나는 분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분 오빤 MB 스타일 오빤 MB 스타일 오빤 MB 스타일 예, MB 스타일 보내드렸습니다. 예, 이 동영상이 더 재밌네요. 예, 지금 동영상 저 보고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예,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MB 스타일이나 오빤 MB 스타일 뭐 이렇게 치면 나오네요. 예, 재밌습니다. 벌써 한 46만 회 조회수가 됐네요. 이게 21세기 최대 히트 상품인 것 같아요. 뭐 낙곰수 이런 게 뭐 대단한 히트 상품이다 이러는데 사실 낙곰수도 각하가 없었다면 그죠? 이런 대단한 인기를 끌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뭘 무슨 장사를 해보고 싶다거나 뭐 방송을 해보고 싶다 뭐 하여튼 뭘 해보고 싶다 그러건 이 각하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하면은 제가 보기엔 돈 좀 버실 것 같아요. 예, 각하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뭐 실패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죠? 예,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상품 MB. 뭐든지 MB를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예,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북한이 지금 외무성에서 발표를 했다시피 미국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되는 이런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이고, 뭐 사실상 뭐 확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도 문제는 좀 대화할 생각이 없고, 뭐 계속 버텨보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북한이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하지 않는 한 미국이 크게 또 뭐 부담을 느낄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북한에 대해서 뭐 깡패 국가니 뭐니 뭐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지만은 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 혹은 뭐 남침을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은 어쨌거나 핵무기를 아무리 만들어도 북한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을 거야. 약간 뭐 좀 걱정되긴 하나, 그냥 버텨보자.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나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북이 이제 이 핵 기술을 이전시킬 경우에 문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보다 보유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더 많죠. 그야말로 1대 99의 국제사회 아닙니까? 그죠? 91%가 99%를 그야말로 지배하는 이런 국제 질서가 어느 일국 내에서 벌어지고는 양극화 현상보다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실 민족과 민족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착취가 계급과 계급 간의 착취보다 더 심각하죠. 그죠? 예컨대 뭐 예를 들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자본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착취 비율보다는 미국이 소말리아나 무슨 아프리카의 뭐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를 착취하는 착취 비율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제3세계 이런 국빈 국가들이 사실 모든 부담을 다 떠안고, 그죠? 세계의 밑바닥에서
그죠?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꼴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근대화가 늦게 되고 자본주의 산업화가 안 이루어지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으나 이런 요인들도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 패권주의 국가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나라들의 정치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제 외세의 개입, 예,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서방 세계가 이런 제3세계 국가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이런 세계 질서 자체가 그 제3세계 국가들이 지구의 가장 밑바닥에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그래서 영원히 이런 극빈국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럼 뭐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어떤 농락물이 되고 놀이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군사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 아닙니까? 뭐 미국 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밀어버리잖아요. 지금도 뭐 또 중동 쪽에서 리비아 그 대사관 대사 테러 사건 이후에 또 미국이 또 군사력을 또 집중시키고 있죠. 뭐 해병대 훈련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군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런 지배 질서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은 수건이죠. 미국이나 서방 진영을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 특히 이제 미국과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혹은 미국과 관계가 안 좋은 나라들, 뭐 예컨대 이란이라든지, 뭐 지금 망했지만 리비아, 뭐 지금 시리아는 뭐 지금 한참 뭐 사실 말만 내전이죠. 오늘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 꼴이고, 베네수엘라라든지 쿠바라든지, 뭐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이 핵 능력에 대한 어떤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로 북한이 핵기술을 유출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급격히 이완되거나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 8월, 9월 들어와가지고요, 북한의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이 사실 가시화되고 있어요. 뭐 지지난주에 한반도 통신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란에서 열리고 있는 비동맹 회의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회담을 진행을 했고 이란과 북한이 과학기술 교류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뭘 교류를 하겠어요? 그 중에 핵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미국도 상당히 뭐 잘 알고 있는 바라고 보고요. 또 바로 이어서 러시아가 아니죠. 쿠바의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군사대표단이 방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들을 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죠. 특히 쿠바는 뭐 미 본토로부터 수백 킬로 밑에 위치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로도 미국 본토를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조건에 있기 때문에 쿠바로 북한의 핵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 미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이 핵 능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죠? 이전하는 단계까지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북한의 핵기술 이전, 북한의 현대화 확장, 그 다음에 핵 이전이 본격화될 경우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급격히 이완 와해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 능력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더 심각한 양상. 뭐 미국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뜨고 볼 수는 없겠죠. 뭔가 저항을 하리라고 봅니다. 점점 더 첨예한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달빛 요정 역전말로 홈런의 나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 붙어보자 피하지 않겠다. 덤벼라 세상아, 나에게 나의 노래가 있다. 내가 당당해지는 무기 부르리라. 거침없이 영원히 나의 노래를. 항상 물러서기만 했네. 난 항상 돌아보기만 했어. 남들보다 똑같아 이렇게 사는 거야.
거지. 덤벼라 건방진 세상아,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 붙어보자 피하지 않겠다. 덤벼라 세상아, 나에게 나의 노래가 있다. 내가 당당해지는 무기 부르리라. 아침없이 영원히 나의 노래를. 너 내게 넘을 수 없는 벽, 너 내게 좋아질 거라 했어. 너도 역시 똑같아. 이제는